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 남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48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보다 먼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평상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영호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버스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얼마나 썰렁하던지요. 평소에 영호가 앉아서 신문 읽던 평상도, 영호가 늘 신던 낡은 고무신도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정작 사람만 없으니까 집이 완전히 다른 곳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라디오만 틀어놓고 지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사치레였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나마 며느리가 몇 주에 한 번씩은 들러서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은 걸리는 거리라 자주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일도 없고 가끔 마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하는 인사말 정도가 전부였어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면 영호가 옆에 누워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호 무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야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뭘 먹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무덤 앞에 서 있으면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방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옛날 트로트나 가요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영호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집이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혼자 먹으려니까 양념하고 끓이고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이 없었어요. 영호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잘 먹어주던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요리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면이나 달걀 하나 정도로 때우곤 했어요. 마당에 영호가 가꾸던 텃밭도 점점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심어놓은 배추며 무으며 하는 것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절반은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영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던 텃밭인데 이제는 그냥 잡초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동생이 가끔 와서 말순이 언니, 이러면 안 돼. 좀 추스르고 살아야지 하면서 걱정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냥 집에 박혀서 라디오만 듣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호 없는 세상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줄 진작 알았다면 그런 생각만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영호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방에 앉아 있는데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영호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방 안이 따뜻했는데 저는 여전히 라디오만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마당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려니 했는데 계속 들리더라고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털이 눈처럼 하얗고 귀가 쫑긋 서 있는 게 영락없는 진돗개였습니다. 목줄도 없고 이름표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개는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이 참 맑고 똘똘해 보였어요. 넌 어디서 온 거니? 주인은 어디 있고? 제가 물어봐도 당연히 대답할 리는 없고 그냥 고개만 살짝 기울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묘하게 영호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도 제가 뭔가 물으면 그런 식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개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동물을 키우는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흔들며 가, 나는 널 키워줄 수가 없어 라며 밀어냈는데 그 개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후에 다시 나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밤이 되어서도 마당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봤는데 어젯밤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살짝 일어섰다가 다시 앉더라고요. 밤새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개라고 해도 밤새 비 맞으면서 있었을 텐데 그것도 낯선 집 마당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던 오래된 돗자리를 하나 가져다가 밤나무 아래에 깔아줬습니다. 여기 깔고 있어. 그런데 주인 찾으면 바로 가야 해, 알았지? 그랬더니 그 개가 제게 한번 짧게 컹 하고 짖더라고요.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깔아준 돗자리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았고, 밤에는 감나무 아래 돗자리에서 잤어요. 신기한 건 한 번도 마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음에는 밥도 안 줬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보니까 좀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쌀로 죽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물그릇도 하나 놓아주고요. 그 개는 제가 밥을 주면 정말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먹었어요. 급하게 먹지도 않고 차근차근 다 먹고 나서는 제게 와서 앉더라고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영호 무덤에 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그 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덤 있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신기해서 그 개를 따라갔는데 정확히 영호 무덤이 있는 야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길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그 개는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더라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영호 무덤 위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에 영호와 함께 다닌 개인가 싶기도 했는데 영호는 개를 키운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개는 완전히 낯선 개였어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개는 또 제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저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그 개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많았어요. 일단 털이 너무 깨끗했어요. 며칠 동안 마당에서 지냈는데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짖는 소리도 거의 안 냈어요. 필요할 때만 컹 하고 한 번씩 짧게 짖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그 개의 행동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집 안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밖으로 나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영호가 늘 앉던 평상 주변을 자주 맴돌았습니다. 평상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서 앉아서 평상을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주에 안부를 묻으러 왔는데 마당에 있는 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개를 키우세요? 아니야.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있어. 쫓아내도 안 가고. 며느리는 그 개를 보더니 참 예쁘네요. 순종 진돗개 같은데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 목 뒤를 살펴보더니 목줄 자국도 없고 완전히 야생개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그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털이 하얗고 순수해 보여서 백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백구야, 앞으로 너를 백구라고 부를게. 괜찮지? 그랬더니 백구가 제게 와서 앉으면서 컹 하고 한번 짖었어요. 좋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우리 집에 온 지 열흘쯤 되었을 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려니 했는데 점점 더 신기한 일들이 계속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놀란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는데 영호가 늘 앉아서 신문을 읽던 평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신문이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신문을 백구가 물어다 놓은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 혹시 이 신문을 여기에 가져다 놓은 거야? 백구는 제 옆에 앉아서 평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와서 신문을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영호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하던 일이 그것이었거든요. 대문에서 신문을 가져와서 평상에 앉아서 읽는 것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백구가 갑자기 평상 앞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그런데 앉은 자세가 참 특이했어요. 똑바로 앉아서 평상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호가 신문 읽을 때 하던 자세와 똑같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놓고 백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제가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평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거기 뭐가 보여? 그때 백구가 저를 한번 보더니 다시 평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끙끙 거리면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개가 사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백구가 갑자기 마당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짖는 소리와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반가운 소리였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백구가 대문 쪽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백구는 여전히 대문 쪽을 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백구야, 거기 누가 있어? 제가 대문 쪽으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구는 제가 대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는 동안 계속 반가워하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 걸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영호가 늘 신던 낡은 고무신이 놓여있는 현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고무신 앞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주인이 돌아온 걸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혹시 영호의 혼이 집에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백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건 아닐까 싶었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보다는 묘하게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영호가 돌아온 거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9일이 지나서 저승에서 잠시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영호야, 너 혹시 돌아온 거야? 나 너무 외로웠어. 그랬더니 백구가 제 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핥았어요. 걔가 주인을 위로하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구의 행동은 더욱 신기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집 주변에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살아있을 때도 매일 아침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텃밭 상태를 확인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 보러 나갈 때면 꼭 대문까지 따라와서 배웅해줬어요. 돌아올 때는 제가 골목 어귀에만 나타나도 벌써 알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백구가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부엌 앞에 와서 앉아 있고, 제가 빨래 넣을 시간이 되면 빨래 건조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마당 한 구석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백구가 제 방 창문 앞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아픈 게 걱정되어서 밤새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너 밤새 여기 있었어? 백구는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걔가 표정을 짓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방에 누워 있는데 백구가 마당에서 뭔가 끙끙거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백구가 영호가 심어놓은 도라지 뿌리를 파내고 있었어요. 그 도라지는 영호가 감기에 좋다면서 특별히 심어놓은 거였거든요. 백구는 도라지를 파낸 다음에 제 앞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마치 이걸로 약 끓여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걔가 도라지가 감기에 좋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백구가 가져다 준 도라지로 차를 끓여 마셨어요. 그리고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너 정말 영특하구나. 백구는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대로 약을 먹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백구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정말 영호의 영혼이 개의 모습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에 대해 신기해하기 시작했어요. 슈퍼 사장님이 말순이 언니, 그게 참 특이하네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영감님 닮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막막한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백구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백구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제 생활도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백구 밥 줄 시간에 맞춰서 저도 밥을 먹게 되고 백구와 함께 마당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텃밭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곧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백구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아서 백구와 함께 영우 무덤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낯선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비싼 차였어요.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할머니시죠? 나이 든 분이 일어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영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태양개발 대표 박창수라고 합니다. 이쪽은 저희 회사 부장 김 실장이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백구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 얌전하던 백구가 그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외롭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박창수라는 사람이 친근한 척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저도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께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 일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땅을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지금 시세로 보면 이 땅이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80만 원에 사겠습니다. 할머니 땅이 200평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면 1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 있어요. 1억 6천만 원이라는 큰돈 얘기에 솔직히 잠깐 놀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땅은 영호와 함께 40년 넘게 갖고 온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이 땅은 저희 남편과 평생 함께한 땅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할머니,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골에는 빈집털이도 많고 안전하지도 않고요. 김 실장이라는 젊은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창수가 다시 나섰어요. 할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땅값도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지 장담할 수 없고.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도 곤두서고 이빨도 드러내면서 완전히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어머, 이게가 갑자기 왜 이래요? 김 실장이 뒤로 물러서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백구야, 괜찮아. 여기 와. 제가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가 좀 사나운데요? 혹시 물기라도 하면. 우리 백구는 착한 개예요. 다만 낯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사실 백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창수가 명함을 마당 평상 위에 놓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가면서도 집 안팎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집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문단속은 잘하세요. 요즘 세상이 흉하니까. 김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는 차에 탔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떠나고 나서도 백구는 한참 동안 대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다리에 몸을 비비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나쁜 사람들 같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백구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백구가 그 사람들에게만은 그렇게 경계심을 보였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들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문단속 잘하라는 말이 영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친절한 조언이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 이장은 김덕수라는 분인데 평소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말수님, 어제 개발업체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네, 땅 팔라고 왔더라고요. 안 판다고 했어요. 언니, 그런데 요즘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장님도 그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팔 생각 없어요. 여기가 저한테는 고향이고 영호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이장님도 같은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땅을 팔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 동네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강제 수용 당할 수도 있어요. 강제 수용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내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날 밤, 백구가 평소와 달리 계속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불안해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일 처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나갈 때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나갔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 안을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백구와 함께 영호 무덤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대문이 열려 있고 마당에 있던 화분 몇 개가 넘어져 있었어요. 백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는 불안해하면서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간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누가 왔다 갔어? 백구는 대문 쪽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바치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장독대 뚜껑이 다 열려 있고 된장독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독이 그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모두 망가져 버렸어요. 영호와 함께 해마다 담그던 장들이었는데 이제 다 버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백구도 장독대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짖더라고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백구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음 날에는 현관 도어락이 고장 났어요.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열쇠방을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 억지로 비밀번호를 맞춰보려다가 망가뜨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다녀간 적 있으세요? 글쎄요. 얼마 전에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왔긴 했는데. 아, 그럼 그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땅 팔라고 압박하려고 이런 짓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쇠방 아저씨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거절하니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더 튼튼한 걸로 바꿔주세요. 네. 그럼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새 도어락을 달고 나서 기분이 좀 나아졌는데 그날 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자다가 깨어보니 마당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짖고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백구가 뒷담 쪽을 향해 엄청나게 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워서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거기 뭐가 있어? 백구는 제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걸어도 계속 짖었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뭔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개가 이상하게 짖어서 경찰이 와서 집 주변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뒷담 근처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 담배꽁초들 할머니 거 아니죠? 저는 담배 안 피워요. 그럼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네요.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경찰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다녀간 일, 대문이 열려 있던 일, 장독대가 망가진 일, 도어락이 고장난 일까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압박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네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앞으로 이상한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가고 나서도 백구는 한참 동안 뒷담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다리에 몸을 비비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경찰도 왔다 갔고,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저도 사실은 불안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또 찾아왔어요. 말수님, 어젯밤에 경찰이 왔다던데? 네, 밤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사시면서 이런 일 겪으시려면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참에 정말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이장도 계속 같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 타겟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장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범죄를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서 집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보는 걸 알고도 대놓고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 뭘 보세요?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영 섬뜩했습니다. 백구도 그 사람을 보고 크게 짖었는데 그 사람은 백구를 보면서 뭔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부터 백구는 집 앞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마당 안쪽에서 잤는데 이제는 대문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더라고요.
마치 집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자면 추워. 안쪽으로 들어가. 하지만 백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대문 근처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깨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런 백구를 보니까 저도 더욱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위험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진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대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깬 저는 급히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뒷담 쪽에서 누군가 담을 넘어오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달빛 때문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간 키의 남자였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담을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백구는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크게 짖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개가 닥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 정뱅이 최광배였습니다. 평소에도 술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광배는 49살인데 젊을 때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매일 술만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병신 같은 개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광배가 백구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백구는 재빨리 피하면서 계속 짖었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제가 소리치자 최광배가 저를 보더라고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아, 말순이 할멈이네. 안녕하세요? 최광배가 비틀거리면서 인사를 했는데 말투가 완전히 건방지고 비꼬는 듯 했어요. 최광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집 담을 넘으려고 해? 아, 그게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하하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아이고, 할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나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건데. 최광배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어요. 그때 백구가 그 사이로 뛰어들어서 최광배를 향해 짖었습니다. 이놈의 개새끼, 너무 거슬리네 없애버려야겠어. 최광배가 막대기를 들어 백구를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최광배의 다리에 달려들어서 바지를 물어뜯었어요. 아, 이 미친 개가. 최광배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최광배와 백구가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최광배가 백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백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멈, 나와요. 얘기 좀 해요. 최광배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 오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요. 경찰? 하하하, 경찰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광배의 말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백구는 계속 최광배를 감시하고 있었고 최광배는 집 앞마당에 주저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2명 왔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바로 최광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최광배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길 가다가
개가 짖어서 뭔 일인가 해서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최광배는 경찰 앞에서는 말을 바꿔서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도 최광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담을 넘으려고 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뒷담을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최광배 씨, 왜 남의 집 담을 넘으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개가 너무 짖어서 변명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최광배를 데려가려고 하자 최광배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아,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광배 씨, 진정하세요. 조사만 받으시면 돼요. 조사? 좋아요. 하지만 할멈, 나는 포기 안 해요. 기억해둬요. 최광배가 저를 노려보면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백구가 제게 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떨고 있는 쟤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 그날 밤일로 최광배가 진짜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들이 다 그의 짓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최광배가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실토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할머니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경고 조치하고 보석으로 풀어줄 예정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이상한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최광배가 풀려나면 더 큰 복수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또 찾아왔어요. 말수님, 어젯밤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도 백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언니, 최광배가 풀려나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참에 정말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이장이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최광배하고 이장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제가 물어보자 이장이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마을 사람이니까.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했어요. 마치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광배가 경찰서에서 풀려난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들도 저를 보면 어색해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슈퍼에 장 보러 갔을 때도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사장님이 그날은 계산만 해주고 말이 없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더니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네. 그냥 그렇게 지내죠. 그리고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회관 앞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할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그러게 말이야. 그냥 팔고 이사 가면 될걸. 작은 소리로 말하는 줄 알았겠지만 다 들렸어요.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백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도 백구가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구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쟤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영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 이상한 손님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와서는 법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미는데 백구가 또 제 옆으로 와서 그 사람을 경계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은 할머니, 땅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왔습니다. 법적인 문제요? 네.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강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 자진해서 매각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더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만약 강제 수용 당하시면 시가의 70% 정도밖에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자진 매각하시면 시가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는데 저는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변호사가 표정을 바꿨어요. 할머니, 법은 감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라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안 팔아요. 그럼 할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변호사가 가면서 한 말이 정말 섬뜩했어요. 마치 제가 끝까지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하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 백구가 유난히 불안해했어요. 계속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경계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백구는 뒷담 쪽을 향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당에 있던 영호의 평상이 부서져 있었어요. 다리 한쪽이 완전히 부러져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평상을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 같았어요. 자연적으로 부러질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백구도 평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는 화가 난 듯이 짖었습니다. 영호의 흔적이 담긴 평상을 누군가 고의로 부순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또 기물 파손이 있었나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해 봤지만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만 평상이 인위적으로 부서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감시 카메라 설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감시 카메라요? 네, 요즘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 제안에 따라 그날 바로 감시 카메라 설치 업체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최광배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대문 앞까지 와서 저를 불렀어요. 말순이 할멈, 나와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평소보다 더 위협적이었어요. 뭐 하러 왔어요? 빨리 가요. 할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땅 팔아요.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위협하는 거였죠.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이상한 짓 다 한 거죠? 그게 뭐 어때서요? 할멈이 고집 안 부리면 될 일이잖아요. 최광배가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요. 경찰? 하하하, 경찰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백구가 나타났어요. 최광배를 보자마자 크게 짖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개가 어디서 감히. 최광배가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재빨리 피하면서 계속 최광배를 위협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최광배가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갔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밤새 대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더 큰 위험이 올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이 맞았어요. 며칠 후에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장마철이라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무서운 날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에는 방에서 라디오나 들으며 조용히 있었을 텐데 요즘은 백구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백구는 아침부터 계속 불안해했어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킁킁거리고 가끔씩 대문 쪽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조용히 있던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백구야, 왜 그래? 비 오는 게 무서워? 하지만 백구는 제 말에 대답하는 대신 계속 주변을 경계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천둥 소리도 점점 커져서 집 안에서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백구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밖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백구밥을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백구가 밥그릇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 대문 쪽만 보더라고요. 백구야, 밥 먹어. 왜 안 먹어? 평소 같으면 밥 시간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는데 그날은 전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까요? 비는 여전히 세게 내리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백구가 짖긴 했지만 그날 밤에 짖는 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생명을 걸고 경고하는 것 같은 절박한 소리였거든요.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급히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뒷마당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큰 소리였는데 번개 소리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백구가 더욱 크게 짖으면서 뒷마당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백구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뒷문이 부서져 있었고 최광배가 담을 넘어서 마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손에는 큰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최광배 씨, 당신 또 뭐 하러 온 거야? 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광배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취해 있었고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할멈, 이제 그만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땅 팔아요. 최광배가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소리쳤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나가? 하하하. 나는 안 나가요. 할멈이 땅 판다고 할 때까지 안 나가. 그러면서 몽둥이로 마당에 있던 화분을 깨뜨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백구가 그 순간 최광배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최광배도 이번에는 준비를 해온 것 같았어요. 몽둥이로 백구를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 개가, 방해하지 마. 다행히 백구가 재빨리 피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몽둥이가 백구의 뒷다리를 스쳤어요. 백구가 깨앙 하고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백구야, 제가 소리치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백구가 다친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최광배, 당신 미쳤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좋아요. 부르세요. 하지만 그 전에 각서부터 써요. 땅 판다는 각서. 최광배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럼 조용히 갈게요.
절대 안 해요. 제가 거부하자 최광배가 완전히 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은 각서 받을 때까지 안 가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다친 백구가 다시 일어났어요. 뒷다리를 조금 절면서도 최광배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많이 아파? 하지만 백구는 아픈 것도 있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최광배와 제 사이에 서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개가 정말 방해만 하네.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최광배가 몽둥이를 높이 들고 백구를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백구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 치면서 마당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순간 백구의 눈빛을 제대로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사람의 눈 같았거든요. 영호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백구가 갑자기 최광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최광배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백구는 재빨리 피하면서 최광배의 다리를 물었어요. 아, 이 미친 개가. 최광배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백구가 또 달려들어서 팔을 물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최광배가 백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백구와 최광배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가 불리해 보였어요. 크기도 차이가 나고 최광배는 몽둥이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조심해. 제가 소리치는 순간 최광배가 몽둥이로 백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어요. 백구가 간신히 피했지만 어깨 부분을 맞았습니다. 끼양, 백구가 아픈 소리를 내며 땅에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저는 백구에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최광배가 저를 막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이 개부터 죽여버릴게요. 최광배가 쓰러진 백구에게 몽둥이를 들고 다가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정말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우우, 마치 늑대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가 아니라 다른 동물 같았거든요. 그리고 백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최광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복수기 같았습니다. 최광배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백구는 그보다 빨랐어요. 순식간에 최광배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으악, 놓아. 놓으라고. 최광배가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광배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살려줘. 미안해. 미안하다고. 최광배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왔다. 백구야, 이제 그만해. 제가 소리치자 백구가 저를 한번 보더니 최광배를 놓았어요. 최광배는 팔에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최광배가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저를 위협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최광배를 가리켰어요.
경찰관들이 최광배 상태를 확인해 보니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119 불러야겠네요. 상처가 심해 보입니다. 곧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최광배를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이 개가 저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경찰관이 백구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우리를 위협했어요. 백구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정당방위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조사는 내일 하겠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저는 백구를 확인해 봤어요.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아파? 백구는 제게 와서 머리를 비비면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게 되었거든요. 최광배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최광배가 어젯밤에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이요? 정말 놀랐어요. 상처가 심한 것 같기는 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에게 물린 상처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혈관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백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사인이 뇌출혈이니까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최광배 집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할머니 집 열쇠 복사본도 있었고 할머니를 감시한 기록들도 나왔습니다. 감시 기록이요? 네. 언제 외출하시고 언제 돌아오시는지 다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경찰관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김덕수 이장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장하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그런 대로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광배와 짜고 그런 짓을 했다니요. 최광배 휴대폰에서 김덕수 이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땅을 팔도록 압박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장님도 처벌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태양개발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장과 최광배에게 돈을 주고 할머니를 괴롭히도록 시킨 거였습니다. 그 개발업체요? 네, 처음에 할머니 집에 와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합법적으로 사지 못하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요. 증거는 충분해요. 최광배 계좌로 태양개발에서 돈이 들어온 기록도 있고 김덕수 이장 계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잡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경찰이 가고 나서 저는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이제 끝났어.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 백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게 해결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김덕수 이장이 사임하고 그동안의 진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상을 알고 경악했어요. 평소에 믿고 따르던 이장이 외부 업체와 결탁해서 마을 주민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그런 일을 다 겪으시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저를 이상하게 보던 분들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고 마을 분위기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슈퍼 사장님도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태양개발 관련 소식도 들려왔어요. 대표와 부장이 모두 구속되었고 회사도 해산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구야, 정의가 승리했어. 나쁜 사람들이 다 벌 받았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백구의 원래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혹시 하얀 진돗개 키우고 계시죠? 전화를 받아보니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 개의 원래 주인이에요. 2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럼 백구가 원래 주인이 있는 개였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도 백구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께서 같은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더 신기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백구가 원래 주인이 있는 개였다니요. 그런데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사실 저는 지금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백구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혹시 할머니께서 계속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요? 네. 백구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백구가 할머니를 너무 잘 지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백구가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와 함께 지내는 게 백구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요. 백구를 잘 돌봐주셔서. 그렇게 백구는 공식적으로 제 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백구가 영호의 영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개였다가 영호의 영혼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말순이 언니, 그 개 정말 영호 영감님이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49제 지나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언니를 그렇게 잘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백구와 함께하는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1달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마을 사람들도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와 백구도 이제는 정말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가 제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함께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는데 백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며느리도 1달에 2번씩은 꼭 와서 안부를 묻고 밑반찬도 해주고 갑니다. 백구를 정말 좋아해서 올 때마다 개 간식도 사가지고 와요. 어머니, 백구 덕분에 정말 큰일 안 당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백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백구는 며느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데 마치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길에서 마주치면 다들 백구야 안녕? 하면서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간식도 주고 가세요. 말순이 언니, 백구가 정말 영특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개가 아니라 사람 같아요. 실제로 백구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영호 무덤에 가자 하면 먼저 나서서 길을 안내하고 장 보러 가자 하면 대문 앞에서 기다려요. 심지어 백구야, 집 지켜 하고 나가면 정말로 집을 잘 지키고 있어요. 가장 신기한 건
백구가 저희 기분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영호 생각에 슬퍼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해줘요. 정말 영호의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는데 백구가 계속 제 옆에서 간병을 해줬어요. 물그릇을 가져다 주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부축해 주려는 것처럼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백구야, 고마워. 너 정말 착한 개구나. 그러면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백구와 함께 산책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가끔은 영호 무덤에도 가요. 무덤 앞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서 영호에게 근황을 이야기해요. 영호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백구가 정말 잘 돌봐줘. 그러면 백구가 무덤을 향해 조용히 앉아 있어요. 마치 영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백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게 정말 예쁘네요. 순종 진돗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개가 이렇게 얌전하고 똑똑할 수가 있나요? 젊은 부부는 백구와 금방 친해졌어요. 백구도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했고요. 할머니, 혹시 이게 이름이 뭐예요? 백구라고 해요. 백구?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생겼어. 좋은 사람들 같으니까 잘 지내자. 백구는 컹 하고 한번 짖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백구가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영호 없는 삶이 이제는 견딜만해졌어요. 아니, 견딜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요. 백구라는 특별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마을 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백구도 함께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백구야, 여기 와봐. 백구 참 잘생겼네. 말순이 언니 복이 많아. 이런 개를 만나서 모든 분들이 백구를 칭찬해 주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백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백구야, 네가 정말 영호인지는 모르겠지만 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도 고마워. 백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제 무릎이 눈물로 조금 젖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창밖으로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마치 영호가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백구와 함께하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백구가 있는 한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백구와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